새벽 3시 미얀마의 바고 부두에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진흙범벅이 된 바닥을 맨발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쇠창살을 뜯고 탈출한 듯 셔츠는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고 발목엔 피가 흥건했습니다.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현지어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잡아, 저 자식 도망간다. 남자는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지탱하며 부두 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목선 한 척이 닻을 내리고 있었고 어부차림의 노인이 조타석 위에서 그를 바라보다 소리쳤습니다. 와, 거기서 뭐해? 도와줘요, 제발.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남자는 그 손을 붙잡고 간신히 배 위로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추격자들이 부두에 도착하는 것이 더 빨랐습니다. 총소리가 울렸고 노인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남자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다시 물속으로 뛰어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몇 명의 남자들이 바다로 뛰어들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번엔 죽어도 못 나간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남자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하실로 끌려온 남자는 사흘 동안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물고문, 전기고문, 그리고 끝없는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간수들은 번갈아가며 그를 괴롭혔고 잠들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망치면 이번엔 정말 죽인다. 민웅이 피투성이가 된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박으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고 몸 곳곳이 부어올랐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간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벽에 작은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의식이 남아있을 때 그는 벽에 무언가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사랑해. 글자를 다 새기고 나서 그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더 깊은 감옥으로 옮겨져 있었고 발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실, 짐을 꾸리는 남편을 아내 수진이 붙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혼자 가겠다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이상민, 44은 대기업에서 20년간 일해온 남편으로 직장 생활 내내 병가 한 번 없이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회사는 곧 삶이었고 매일 새벽 출근과 야근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처음으로 안식년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공로 덕에 회사에서 제안한 1년의 유급 휴직이었고 이상민은 그 기회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남편이 혼자 떠나는 것이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딱 석 달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고 싶어. 이상민의 말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불안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미얀마의 치안 상황과 외국인 대상 사건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미얀마는 위험하다잖아. 치안도 안 좋고. 그러자 이상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직장 생활로 지친 모습이 역력했고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집, 지하철, 그것만 보고 살았어.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이상민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 이번엔 나한테 시간을 좀 주고 싶어. 수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결혼 15년 동안 그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 민준이가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럼 한 달만 가. 수진의 타협안에 이상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긴 휴식이 필요했고 단순한 여행이 아닌 자신을 찾는 시간이 절실했습니다. 석 달이야 진짜 필요해. 결국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알고 있었고 이번만큼은 그의 선택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불안하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배낭 하나를 메고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첫 여정은 양곤이었고 그리고 만달레이, 일레 호수, 바간을 거쳐 천천히 미얀마 북부를 돌 계획이었습니다. 배낭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루트였고 그에겐 삶의 숨구멍 같은 시간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공항에서 수진이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지만 남편을 믿고 보내주려는 의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매일 연락해, 꼭. 이상민은 아내와 아들을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그에게도 가족을 두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번 여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이상민은 수진과 민준이를 안고 출국장으로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도착한 사진 속엔 금빛 황금사원과 해질녘, 강가, 거리의 아이들과 함께 찍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는 메시지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고 그 말들은 수진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야. 여긴 참 좋아. 수진은 매일 밤 그의 사진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돌아온 것 같았고 메시지 속 즐거운 일상이 그녀의 불안을 잠재웠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사라진 이상민의 모습이 사진을 통해서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이상민이 미얀마 북부의 몽유아에 도착한 건 여행 시작 6주 후였습니다. 이곳은 배낭 여행자들 사이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오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지인이 추천해준 숨겨진 명소라는 말에 이끌려왔습니다. 몽유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민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남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미얀마에서 비정부기구 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근처에 정말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관광객은 아무도 모르는. 이상민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곳인데요? 내일 함께 가보시죠.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겁니다. 그날 밤 이상민은 수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일레 호수 근처에 진짜 아무도 모를 만한 곳이 있어. 꼭 보여주고 싶어. 기회가 되면 그때 같이 와줘. 그 다음 날 민웅과 함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이상민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신호 문제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자 수진에게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메신저엔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라는 알림만 떠 있었습니다. 이메일도 SNS도 마지막 접속 이후 멈춘 채였습니다. 아빠 언제 와? 5살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아빠가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줄 거야.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제야 미얀마 대사관에 연락하고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았습니다. 자발적인 연락 두절은 실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인 남성이 스스로 여행을 떠난 것이라면 더 기다려 보셔야 합니다.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밤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미얀마 관련 사건 사고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무서운 기사들을 발견했습니다. 미얀마 관광객 대상 납치 사건 증가, 태국 미얀마 국경 인신매매 조직 적발, 수진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다시 등장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상민의 여권이 사용된 기록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장소는 미얀마 마이너스 태국 접경 지역인 타치렉이었습니다. 미얀마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분의 여권이 국경 통과에 사용된 기록이 있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 태국으로 넘어간 건가요? 아니요. 미얀마 쪽에서 태국으로 가려다가 되돌아온 기록입니다. 수지는 그 지역이 인신매매와 마약 밀매로 악명 높은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배낭여행자가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발 현지 경찰에 다시 연락해 주세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지 사정이 복잡해서요. 수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남편이 위험에 빠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흘렀습니다. 한동안 마음을 붙들고 살던 수진에게 뜻밖의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국제우편이었고 보낸 사람은 낯선 이름 벼의 짜오당이었습니다. 박스를 열자 안에는 찢긴 셔츠 단추와 2장의 종이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서툰 한국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많이 아파요. 가족 그리워해요. 나도 가족 있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마이너스 벼에. 벼에 짜오당이라는 이름의 미얀마인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간수들과 달리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민이 탈출 실패 후 혹독한 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동정심을 느꼈고 자신도 가족이 있는 아버지로서 이상민의 절망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밤 벼에는 이상민이 벽에 새긴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사랑해라는 글씨와 함께 이상민이 흘린 눈물 자국도 보였습니다. 그때 벼에는 결심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조심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이상민의 찢어진 셔츠에서 단추를 떼어내고 이상민이 몰래 적어준 메시지와 위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월급을 모아 국제우편료를 마련했습니다. 발각되면 자신도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벼에는 이상민의 가족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살아있어요. 도와줘요. 딱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줘요. 일레 호수 북쪽 타웅지 마을 금불탑에서 서쪽으로 물소 목장 지나 3번째 언덕. 수지는 그 필체가 이상민의 것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지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너진 가슴 한복판에서 다짐 하나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있다면 내가 가서 데려올 거야. 수지는 택배를 받은 그날 밤부터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남편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준이가 잠든 방을 들여다보며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빠를 꼭 데려올게.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할 거야. 같은 시각 미얀마 어딘가의 더 깊은 지하 감옥에서 이상민은 족쇄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탈출 실패 후 그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24시간 감시가 붙었고 사소한 일에도 구타가 이어졌습니다. 넌 이제 다른 사람이야. 이상민은 죽었어. 그들은 더욱 잔혹하게 그의 신분을 이용해 불법적인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여권 위조, 계좌 개설, 심지어 마약 운반까지. 하지만 이상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수진과 민준이를 떠올리며 버텼습니다. 탈출 실패 후 벽에 새긴 메시지가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수진아, 기다려줘. 내가 꼭 돌아갈게. 수진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택배를 받은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메일함과 여행 노트, 보험 내역까지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분명 단서가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사라진 남편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일 한 줄이 유독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가치라는 말을 썼습니다. 마치 다음이 있을 것처럼 미래를 약속하는 듯한 표현이었습니다. 민준이를 친정에 맡기고 직장에는 병가를 냈습니다. 2달 후 수지는 미얀마 양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땅의 공기는 무겁고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양곤에서 일레 호수까지는 복잡한 여정이었습니다. 국내선을 2번 갈아타고 낡은 버스로 몇 시간을 달려야 했습니다. 언어 소통이 어려워 여러 번 길을 잃을 뻔했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간에서 여러 게스트하우스를 돌아다니며 남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 노파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웃는 얼굴에 친절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냥 행복한 여행가처럼 보였어요. 며칠 뒤 바간 외곽의 게스트하우스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관리자는 이상민의 사진을 보자마자 기억해냈습니다. 한 달쯤 묵었었지. 어떤 남자들하고 말다툼한 뒤로 그날 밤 사라졌어. 짐도 그대로였고 사람만 사라졌지. 관리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얀마 조직 중에 야마탄이라는 애들이 있어. 관광객 상대로 가짜 투자 유도하고 안 따라오면 팔아버리기도 해. 수진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택배에서 함께 발견했던 장소 설명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현지 가이드를 고용해서 일레 호수 북쪽 타웅지 마을, 금불탑에서 서쪽으로 물소 목장, 지나 3번째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상상 이상으로 외진 곳이었습니다. 폐허가 된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가니 벽 일부에서 희미하게 새겨진 한글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사랑해.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창고 뒤편 지하에는 낡은 침대와 함께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꼭 돌아간다. 포기하지 않는다. 수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이곳에 갇혀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야. 누군가 아직도 그를 가두고 있어. 밖으로 나오니 해는 이미 졌고 마을 전체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지는 숨을 죽이고 창고 뒤편 덤불에 몸을 숨겼습니다. 3명의 남자가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수진의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빨리 뛰었습니다. 그 여자 계속 이것저것 묻고 다니고 있어. 그중 한 명이 현지어로 말했고 다른 남자가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아. 수지는 그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수진이 숨어있는 덤불을 비췄지만 그녀는 더 깊숙이 몸을 웅크렸습니다. 찾아서 데려와. 살려둘 수는 없어. 남자들은 몇 분 더 둘러본 후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수지는 10분을 더 기다린 후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목에 그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산길로 우회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딘 수지는 작은 언덕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옷이 찢어졌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쉿, 조용해.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지는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달빛에 비친 그의 표정은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툰이야, 도와주려고 왔어. 그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수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구신데요? 툰은 주변을 경계하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무언가 급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찾는 사람,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위험해. 당신 찾고 있었어. 위험해. 수지는 이 낯선 청년이 어떻게 자신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투는 수진의 의구심을 눈치채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외국 여자가 혼자 위험한 곳을 돌아다닌다고 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고, 누가 절 찾는다는 거예요? 투는 수진의 손목을 잡고 더 깊은 숲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때때로 멈춰서 주변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이 위험한 곳에 혼자 있는 걸 봤어. 그 창고 근처는 야마탄 영역이야. 툰의 말에 수지는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거든. 수진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바간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들었던 그 조직 이름이었습니다. 투는 1시간 가까이 산길을 걸어버려진 작은 오두막으로 수진을 데려갔습니다. 촛불을 켜고 나서야 제대로 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툰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무언가 개인적인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 살아있어. 툰의 첫마디에 수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창고에서 메시지를 발견했을 때의 확신이 현실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 야마탄의 거점이야. 투는 낡은 지도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수진이 있는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산 너머에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서는 안 돼. 그들은 무장하고 있고 경계가 삼엄해. 수지는 지도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그곳에 남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다음 말은 수진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신 남편, 이제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 수진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툰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납치범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시간은 사람을 바꿔놓지. 처음엔 저항했지만 지금은 새로 온 사람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해. 투는 말을 멈추고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수지는 개인적인 아픔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찾아 헤맨 남편이 다른 피해자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봐온 사람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맞아. 그놈들의 고문으로 버틸 사람은 없어. 천천히 사람을 길들여서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만드는 거지. 수지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데려와야 해요. 제 남편이에요. 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나도 그들 때문에 가족을 잃었어.
여동생이 2년 전에 툰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그도 수진과 같은 아픔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진의 절박함을 이해할 수 있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어. 그런데 당신이 나타났지. 수진은 툰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고통을 겪은 동지였습니다. 함께해요, 제발. 툰은 고개를 끄덕이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야마탄이 새로운 피해자를 데려올 예정이라는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가 기회야. 혼란을 틈타서 들어갈 수 있어. 수지는 마침내 남편을 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은 것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툰의 경고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당신 남편이 우리를 도와줄지는 모르겠어.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으니까. 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확신했습니다. 창고 벽에 새겨진 메시지가 남편의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날 밤 수진과 툰은 구체적인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야마탄 조직의 거점으로 침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위험하지만 이것이 이상민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둬야 할 게 있어. 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당신 남편은 처참하게 바뀌어서 한눈에 못 알아볼 수도 있어. 너무 오랫동안 고립되어 있었거든. 수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끝까지. 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면서 오두막 안에 그림자가 춤췄습니다. 며칠 후에 다시 만나자. 언제요? 사흘 후 저녁 마을 입구 금불탑에서 툰이 수진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평범한 관광객처럼 행동해. 의심받지 않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남편을 구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수진과 툰은 새벽 3시 야마탄 조직의 본거지 근처 숲에 숨어 있었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건물은 겉보기엔 평범한 농장 창고 같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툰이 쌍안경을 건네주며 속삭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쌍안경을 받아 건물을 관찰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몇 개의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2층 끝방에 남편이 있다는 툰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마침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며 건물 앞에 멈춰섰고 트럭에서 내린 남자들이 누군가를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툰과 수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철조망을 뚫고 건물 뒤편으로 접근했습니다. 툰이 미리 조사해둔 비상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습했으며 곳곳에서 신음소리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툰이 수진의 팔을 잡으며 경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끝방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수진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을 견뎌온 그 목소리였지만 톤은 예전과 달리 차갑고 무감정했습니다. 새로운 피해자에게 저항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상민의 모습을 문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1층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침입자가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툰이 다급하게 수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부터 손전등 깜빡임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약속해뒀습니다. 툰이 복도 끝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수지는 그 신호를 이해하고 조심스럽게 창고로 향했습니다. 조직원들의 발소리가 계단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툰은 반대편 복도로 뛰어가며 일부러 소음을 냈고 조직원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수지는 작은 창고 안에 몸을 숨겼습니다. 낡은 상자들과 청소도구들 사이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속된 대로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창고 안숨음. 안전함. 곧 툰의 답장이 왔습니다. 나는 탈출 성공. 1시간 후 외곽에서 대기. 위험하면 즉시 연락. 수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툰은 안전하게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계획대로 1시간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시간이 넘게 지나자 건물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창고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툰에게 상황을 알리려던 순간 창고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수지는 긴장했지만 들어온 사람은 이상민이었습니다. 이상민은 손전등을 켜고 창고 안을 둘러보다가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혼란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이상민은 손전등을 켜고 창고 안을 둘러보다가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걱정이 동시에 스쳐갔습니다. 수진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야? 이상민이 낮은 목소리로 확인했습니다. 수진은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10년 만에 만나는 남편의 얼굴은 야위고 상처투성이었지만 여전히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툰한테 당신 얘기 들었어. 이상민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함께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올 생각을 했어? 너무 위험해.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지금 나가야 해. 곧 순찰이 올 거야. 이상민은 복도를 조심스럽게 확인한 후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비상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탈출할 수는 없어. 너무 위험해. 이상민이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올 예정이야. 그때 혼란을 틈타야 해. 언제요? 사흘 후 밤, 그때 마을 입구 금불탑에서 만나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진짜 재회였고 이제 진정한 탈출을 위한 계획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건물에서 1km 떨어진 폐가에서 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나타나자 툰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사해서 다행이야. 무슨 일이었어? 수진은 이상민과의 만남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툰은 놀라면서도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건 좋은 신호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툰의 경고에 수지는 긴장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이 들킬 뻔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흘 후 만남도 위험할 수 있어. 내가 미리 주변을 정찰해 둘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남편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되기 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이상민은 조직 내에서 점점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침입 사건 이후 그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것을 조직원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웅이 이상민을 불러 신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리 차갑고 의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상민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툰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툰이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긴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직에서 이상민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해. 당신 남편이 위험해.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툰과 수지는 약속된 금불탑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수지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직 본부 방향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툰을 뿌리치고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조직 본부 근처에 도착했을 때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이상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른 2명의 사람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상민이 수진을 발견하고 뛰어왔습니다. 수진은 그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조직 내부에서 화재를 일으켜 혼란을 만들고 그 틈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툰이 미리 준비해둔 차량으로 그들은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동안 숨어서 이동한 끝에 마침내 태국 국경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임시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구조된 다른 피해자들도 각자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과 이상민은 방콕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10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상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꿈만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은 이상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자유로운 손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출입국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수진은 민준이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15살이 된 아들이 할머니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수진의 설명을 듣고 조심스럽게 이상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이상민은 무릎을 꿇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눈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집에 가는 거야. 이상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공항을 나섰습니다. 10년간의 악몽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출구를 나서며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걸어갈 때였습니다. 가족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말입니다.